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제가 좀 설명드려야 될 텐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사실은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선언적으로 정의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이것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돼서 바이말 공화국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 자유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게 된 것은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반대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바로 인민민주주의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진영에서 대두되게 되니까 이에 대하여 맞서 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로 제시된 것이 사실 이 자유민주주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자유민주주의를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념 정의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독일 판례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례가 이 자유민주주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좀 전부 암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137페이지에 보시면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보세요. 137페이지 아라비아 목차 2번 목차에서 밑에서 세 줄 내려가시면요, 독일 연방 헌법법원에 의하면, 여기 비추고 보세요. 독일 판례죠? 독일 판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독일 판례입니다. 독일 판례에서 뭐라고 하고 있나 비추고 보십시오.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유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그때의 다수의 의사와 자유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유결정을 토대로 한 법치국가적 통치질서, 바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내용이다. 독일 판례가 정의했습니다. 이 정도 내용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요, 그리고 그 밑에 이 자유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독일 판례입니다. 역시 독일 판례는 인간의 존엄과 인격 존중, 그리고 여기서 인권 보장되고 국민주권 원리, 권력 분립, 책임 정치의 원리, 행정의 합법률상, 사법권 독립, 복지정당 제도와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이렇게 이러한 7가지를 갖다가 독일 판례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독일 판례의 태도를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독일 판례와는 조금 다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줄은 거는 이제 이건 독일 판례가 되는 것이고, 우리 한국 판례를 보겠습니다. 138페이지죠. 138페이지에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가 나오고 있죠. 자, 자유민주주의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라함은 폭력적 지배, 자유적 지배, 즉 방어권 단체 1인 독재, 일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사이에 한 국민의 자치자유 평등의 기본 원칙에 바탕한 법치국가적 통치 질서. 자, 독일 판례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독일 판례하고 이렇게 좀 비슷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개념저희가 뭐다, 이 정도 외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 그 밑에 나오죠. 기본권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지정당제도, 선거제도, 사회재산제도,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와 사법권 독립. 요게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요거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어제 객관식 문제 강의를 저와 같이 들으신 분들은요, 요게 문제 출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다가 슬쩍 다른 걸 끼워 넣어서 내버리죠. 기출문제가 실제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다. 특히 우리 헌법재판소가 들고 있는 내용 7가지입니다. 그 7가지의 내용을 각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138페이지 가번 보세요. 맨 밑에 기본권 조충, 그 다음 139페이지 나번 다번 해갖고 개별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사법권 독립까지요. 사실 근데 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우리가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지워버리셔도 좋고, 다만 우리 판례가 들고 있는 7가지가 뭔지 이 내용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다시 137페이지의 독일 판례 내용을 보시면요, 독일 판례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국민주권주의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독일 판례는 국민주권주의를 갖다가 들고 있죠. 그렇죠? 독일 판례는 바로 국민주권주의를 갖다가 들고 있어요. 국민주권주의를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례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에 국민주권주의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국민주권주의는요,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부속 요소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별도의 개념 요소죠. 별도의 개념 요소를 보는 것이, 이것이 우리 판례의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되는 거냐면요, 독일 판례는 여러분들 굳이 안 외워도 좋습니다. 하지만 138페이지죠. 138페이지에 괄호친 2번 자유민주주의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 이 꺽쇠 가로친 부분이죠. 이 꺽쇠 가로친 부분은요, 이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눈 감고 줄줄줄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괄호 넣기 문제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완전히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거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예, 그래요. 여러분, 이거 공부를 재밌게 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에요. 옆 동료분들하고요, 이런 걸 갖고 내기를 하세요. 내기 하셔갖고 점심 식사 끝날 때까지 외우기 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물어보는 겁니다.
서로 마주보고 외우다가 뭐 도전 100곡인지 1000곡인지 이런 거 하는 식으로 한 줄 틀리면 그대로 한 방 때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에요. 점점 더 과격한 방법 썼어요. 주먹으로 친 게 아니라 도구를 이용했습니다. 옆에다 쇠망치 갖다 놓고 외우기. 뭐 이런 거죠. 진짜 망치 때렸겠습니까? 망치 자루로 때리긴 했는데 뭐 이렇게 아주 과격하게 한번 외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반드시 이거는 좀 오늘 안에 점심 식사,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시작되기 전에 그때까지는 전부 다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가끔 학생들 보면은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이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은 이 고시 생활은요,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이 고시 생활은 스트레스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동료나 아니면 심지어는 강의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주면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아마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서 제 강의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뭐 저 인간 왜 이렇게 잘난 척해? 뭐 이런 반응서부터 뭐 하나도 모르네.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텐데 그거는 스트레스 받으면 바보예요. 이건 뭔데 강사가 스트레스 주는 경우는 그게 또 많지 않을 텐데 주변 동료한테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저 위에 자습실 이용하다 보니까 자습실 내에서 시끄럽네 맞네 휴게실에서 뭘 먹네 마네 해가지고서 옥신각신하는 경우도 아마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요. 그리고 사실 그런 스트레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선배 노릇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사회 진출해보세요. 예, 저도 법원에 합격해갖고서 뭐 과정보직으로도 있었고 저 대법원 행정처에서 있었습니다만은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변에서 씹어대고 공격하고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거는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에 진출하려는 거는 판검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밑바닥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최소한 상하 내지는 뭐 최상하나 뭐 상중도 가능한 가능하겠죠. 최소한 상하의 계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9등급 했을 때. 그러면 나이도 얼마 안 많은 사람이 상하 계급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자기 앞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딱 경원이라는 표현이에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좀 앞에서는 치켜세워 주지만요. 뒤에서는 저 인간 잘못되는 거 없나 해가지고서 눈에 불을 켜고 괴롭히는 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동물적인 인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괴롭히는 걸 뚫고 서바이브 하는 거죠. 생존해서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거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인간은요. 이것에서 생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좀 더 진보시키는 거죠. 그 어려움을 뚫고 세상을 좀 더 진보시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로, 저는 여유, 다산 정약용이죠? 다산 정약용의 당호가 여유당 아닙니까? 그 여유가 뭐예요? 원숭이가 얼어붙은 봄날에 얼어붙었던 강물이 그 강물이 얼어오면서 풀리기 시작하는 그 강물을 원숭이가 건너가는 장면이에요. 글자로도 원숭이가 물을 건너는 겁니다. 그 태도입니다, 바로. 기회주의가 아니죠. 그야말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아주 신중하게, 바로 이 얼어붙은 강물이, 이 얼음이 이게 꺼지지 않을까 아주 신중하게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 강을 건너가는 건 뭐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이유만은 아니겠죠. 그게 어떤 공동체의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 인격의 실현이죠, 그게. 자기 이상의 실현이고 인격의 실현이 되는 겁니다. 요컨대 다시 돌아와서 말하면요. 그런 쓸데없는 일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자습실에서 물론 조심하고 또 우리 학원에서 서로가 피해 안 되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람 사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 좀 조심하세요. 스트레스 안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은 바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바보예요. 지금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면 겪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라디오 뉴스 들으니까 청주지검의 모 검사가 도청까지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람 이해도 할 것 같아요. 살인사건 조사해야 된다면 그 정도 모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 사람도 좀 멋있어 보이대요. 글쎄 제 주관입니다만 주관임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시험 거쳐서 살아가야 되는 건요. 엄청난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의 연속이에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이것도 못 견뎌가지고서 좀 아니할 말로 화장실 가서 눈물 찔찔 짜고 공부하기 싫다 학원 나오기 싫다 이래버리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물론 저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 제가 잘하는 말로 이건 다 게임입니다. 다 게임이에요.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요. 신병훈련소에서 나한테 욕하고 누가 뭘 한다고 해서 거기서 화내고 싸우면 그 바보죠? 그 바보 아닙니까? 어떻게든 내 몸 안 다치고 무사히 훈련소 통과해가지고 군복무 마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서 감정 대립하고 말고 하는 건 다 바보예요. 이게 우리 학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교라든지 독서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신경 거슬리는 놈 있고 미운 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의 뺏기면 바보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있는 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묵묵하게 자기 갈 길 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원숭이가 얼어붙은 강물 걸어가는 자세죠. 그렇죠? 예, 그래요. 뭐 기회주의라고 욕하려면 욕하세요. 근데 고시 붙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한테 그런 컴플레인트를 제가 좀 들었는데, 글쎄요. 그건 그렇습니다. 서로가 디딤돌이 돼주세요. 서로 스트레스 주지 말고 서로가 디딤돌이 돼주고, 그리고 스트레스 절대 주지 말고, 또 받았다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1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이죠. 자유민주주의 내용 여러분 이거는 완벽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사회국가의 원리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회국가의 원리보다 법치국가의 원리를 먼저 보는 게 옳습니다. 법치국가의 원리를 먼저 봐야 돼요. 권현승 교수님의 편제는 아마 이게 독일기본법이죠. 독일기본법 법조문대로 이걸 쓰시다 보니까 이 순서가 먼저 들어와 버린 것 같은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법치국가의 원리를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법치국가의 원리가 147페이지에 있죠?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147페이지 나와 있죠. 법치국가의 원리가 고현석 교수님 책에서는요. 그리고 제 책에는 103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제 책은 103페이지예요. 자, 제 책은 103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법치국가의 원리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좋은 말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과감한 짓거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52페이지까지 지워버리세요. 150페이지까지 지워버리세요. 이거 영양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150페이지까지 어디까지 지워버리시냐면요. 150페이지 중간에 괄호친 2번. 법치국가 원리와 국가기준권. 요 바로 그 전까지입니다. 그 전까지 지워버리세요. 그 전까지 사선 긋고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사선 긋고 지워버리세요. 네, 사선 긋고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만 사선 긋고 지워버리되 목차 하나는 우리가 사선 그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사선 그어도 좋습니다. 하나는 조금 우리가 좀 살려둘 만한 것이 149페이지를 보세요. 149페이지 아라비아 목차 4번 부분이 있죠. 법치국가의 구성원리 해가지고 8가지 들어놓으셨죠. 이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요 부분만 이렇게 뭐 쭉 글자가 써 있으면 이렇게 괄호를 치세요. 문단 전체에 괄호를 쳐놓으세요. 요 부분만 우리가 한번 정도 읽어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만 보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안 읽어도 전혀 무방합니다. 다 죽여도 돼요. 자, 이 설명 좀 하겠습니다. 대신에 법치국가 원리를 갖다가 이렇게 다 지워버리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이 법치국가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제 책 가지고 조금 이건 좀 보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권현성 교수님 책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요.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건 이거 뭡니까? 법률에 의한 지배죠. 법률에 의해서 지배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가 되는 것인데, 법치주의의 개념이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했다. 이 얘기예요. 이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했다라고 하면서 이 발전의 당위성이라든지 역사적 연역 같은 것들을 갖다 쭉 설명해 놓고 계시는데, 이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죠? 시험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뭐 읽어보시든지 말든지, 안 읽어도 좋고, 시간 나면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런데 요렇게 지금 요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규명해야 될 건 뭐냐면요. 첫 번째 104페이지를 보세요. 104페이지, 제 책 104페이지를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했다. 이 목차가 나오고 두 번째, 양자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양자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거죠. 양자는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는 겁니다.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지만 이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논리적인 전제가 되는 겁니다. 논리적 전제가 돼요. 즉 형식적 법치주의, 법률에 의한 지배, 법의 지배 없이 실질적 법치주의 없다라는 겁니다. 즉 형식적 법치주의가 확립이 되었을 때만이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요. 따라서 여기 좀 굴무실 써놨죠. 형식적 법치주의 확립 없이는 실질적 법치주의 역시 구현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즉 바로 오늘날 이 형식적 법치주의는요. 그 규범적인 타당성을 전혀 의심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실질적 법치주의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실질적 법치주의가 무엇이냐는 거죠. 고현성 교수님은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써놓기, 법치주의에 대해서 자세히 쓰긴 하셨는데,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게 없어요. 이 실질적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좀 판가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독일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아주 잘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 책에 써 있는 이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을 갖다가 우리 판례가 그대로 다 수용해서 판례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교과서들이 전부 옛날 독일 책들을 보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이 좀 미약해요.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좀 보충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고선생 책에 없는 부분이에요. 105페이지부터 실려 있는 부분은 고현성 교수 책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것은 단순한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죠. 단순한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이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의 지배입니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의 지배입니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의 지배죠. 종전의 형식적 법치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법률의 이야기만 하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법만능주의로 타락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것은 그 법이 단순히 법률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에 의한 지배만이 실질적 법치주의다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이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정의로운 법을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정의로운 법을 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앞에서 기본 강의할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학문을 하는 방법에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정의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추상적 개념들은 어때요? 적극적으로 개념을 정의하는 건 불가능하죠.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눈물의 씨앗에서부터 뭐 별의별 정의가 다 나오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같은 개념 정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스티스, 정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런 추상적 개념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요소를 꼽아보는 것에 대한 방법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랑이 뭐냐고 물었을 때 사랑이라고 하기 위해선 가져야 되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적극적 개념 정의는 못하지만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요소는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요소를 꼽아내는 것이죠. 요소를 꼽아내는 겁니다. 저스티스, 정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의가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답을 못합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법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요소를 갖다 꼽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든다는 것이 국내외의 통설에 지금 일치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되냐면요. 바로 법목적의 정당성입니다. 법목적의 정당성이에요. 그 법이 목적이 정당해야 된다는 거죠. 즉 순전히 국민을 괴롭히기 위한 법, 못 살게 굴기 위한 법 이런 거 갖고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이 뭐가 되냐면요. 두 번째 내용을 둘 수 있는 것이 법적 안정성입니다. 법적 안정성이에요. 법적 안정성을 두게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두는 것이 바로 구체적 타당성입니다. 구체적 타당성이죠. 이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은 좁은 의미의 정의 내지는 다른 말로는 또 실질적 정의다. 실질적 정의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즉 정의가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정의로운 법이다라고 했을 때 정의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 요소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요거 세 가지만큼은 꼽아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요거 세 가지만큼 꼽아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세 가지를 갖추었을 때만이 법은 정의로운 법이고 이거 세 가지를 적어도 갖춘 법에 의한 지배가 실질적 법치주의다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법목적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오늘날 현대헌법에 있어서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적어도 법목적 자체가 정당성이 부인되는 법이 현실적으로 제정될 가능성은 이건 제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순전히 국민을 괴롭히기 위한 법, 국민을 순전히 못 살게 굴기 위한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정의로운 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실질적 정의의 구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상호 무관계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갈등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고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면은 구체적 타당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소급표를 제한 없이 인정하게 된다면요. 바로 실질적 정의의 구현에는 도움이 되겠죠.
반대로 위헌법률의 소급표를 제한 없이 인정하게 된다면 반대로 바로 이러한 법적 안정성에는 오히려 훼손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소급입법 마찬가지가 될 것이에요. 소급입법에 의해서 처단을 하게 된다면은 정의는 구현할 수 있지만은 법적 안정성에 대한 훼손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게 되는 겁니까? 이러한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정의, 구체적 타당성의 조화가 현대 법치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제 책 105페이지의 판례를 보겠습니다. 제 책 105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판례가 실려 있는데 이 판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치국가의 원칙은 그 양대 요소로서 법적 안정성의 요청뿐만이 아니라 실질적 정의의 요청도 포함한다. 즉 우리 판례도 법치국가 원리의 양대 요소를 뭐로 보는 겁니까? 이거 두 가지로 보는 거죠. 법목적의 정당성이라는 것을 물론 드는 것이 이제 이게 뭐 독일에서의 일반적 견해인데 독일에서의 법목적의 정당성은 더 이상 이슈가 안 돼요. 이건 뭐 당연히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슈가 안 되고 이거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법치국가는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정의의 조화를 생명으로 하는 것이므로 서로 대립하는 법익에 대한 조화를 이루는 진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도 이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실질적 정의가 법치국가 원리의 핵심 요소가 되면 지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양자가 이렇게 충돌한다고 했을 때 이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보다는 훨씬 더 쉬운 답은 뭡니까? 이거보다 좀 더 쉬운 것은요. 누가 해결하느냐가 훨씬 더 쉽죠. 여러분, 이 양자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답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좀 더 쉬운 건 뭐예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나 보세요. 106페이지 맨 상단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인 법적 안정성, 즉 국민의 신뢰보호와 실질적 정의가 충돌하는 경우 그 어느 쪽으로 우선시켜 입법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선택할 문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헌재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 겁니까? 입법자가 해결하는 거죠. 입법자가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서로 충돌했을 때 어느 것을 우선시킬지는 입법자의 권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입법자의 이러한 입법이 현저히 불균형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해서 도저히 눈뜨고 못 볼 정도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한 함부로 위헌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 들어가는 거죠. 자, 법치국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법치국가 원리에 그럼 우리가 이제 핵심 요소를 한번 잡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치국가 원리의 핵심 요소죠. 106페이지의 중상단이죠. 중상단에 있는 내용, 요 판례 4줄 정도죠.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적 안정성은 객관적 요소로서 법 질서의 신뢰성, 항구성, 법적 투명성과 법적 평화를 의미하고 이를 내적인 상호 연관관계에 있는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은 한 번 지정된 법규범은 원칙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을 작용하려는 개인의 신뢰보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 헌법상 실질적 법치주의의 원리가 작동돼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것은 결국 어떤 법의 지배라는 걸 말하는 겁니까?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갖춘 법이에요. 이걸 갖춘 법인데 지금 우리 입법자는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좀 더 높이 평가해서 입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입법의 태도가 이러할 뿐만이 아니라 법이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법이론적으로도 독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론에 의하면요. 양자의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대한 합리적으로 비교 형량해야 되겠죠. 하지만 비교 형량이 불가능하다면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법적 안정성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 개념은 실질적 법치국가 개념의 가장 핵심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법적 안정성이 결국은 이 실질적 법치국가 원리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요건도 우리 판례는 두 가지로 이것을 분해해 놓고 있죠. 그렇죠? 두 가지로 분해합니다. 요걸 두 가지로 어떻게 분해하는 겁니까?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분해하고 있죠. 방금 읽은 우리 판례입니다. 자, 보세요. 판례에서 뭐라고 합니까? 객관적 요소는 법의 신뢰성, 항구성, 법적 투명성, 법적 평화 이걸 말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와 내적인 상호 연관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즉, 이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이 서로 상호 연관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연관관계에 있지만 여러분 객관적 측면이라는 건 이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이에요. 주로 국가와 관련된 측면이 객관적 측면이 되겠죠. 주관적 측면은요. 이것은 국민 개인입니다. 바로 이것은 국민 개인과 연관된 측면이 주로 주관적 측면일 것이라는 겁니다. 이 주관적 측면이에요.
이 주관적 측면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번 제정된 법규범 원칙으로 조선인을 갖고 뭐 이러려고 하는 뭡니까? 한마디로 신뢰보호의 원칙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다. 이렇게 끌어내고 있죠. 신뢰보호의 원칙이다. 이렇게 지금 끌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결론을 갖다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결국 실질적 법치주의 개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담는 개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헌법학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법 현실에서, 우리 헌법 현실에서 문제되는 것들 위주로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 법치국가 원리가 문제되는 영역은 대부분 뭐겠습니까? 개인의 신뢰보호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개인의 신뢰보호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즉, 좀 더 우리가 이걸 극단적으로 요약한다면 우리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개인의 신뢰보호의 원리를 말한다는 겁니다. 결국 신뢰보호의 원리를 말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제가 몽땅 다 지워버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몽땅 다 지워버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제가 149페이지죠. 149페이지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구성요소에서 나왔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응번이죠. 공권력 행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이 핵심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헌법재판소 이 판례의 태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106페이지 보세요. 제 책 보세요. 106페이지 보세요. 106페이지를 보시면요. 법치국가 원리의 근거조항, 이런 거 한번 보시고 법치국가 원리에 대한 제안, 이것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제 책에서도 이걸 제가 좀 흐리멍텅하게 써가지고서 지금 써놓고 나서 사실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는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요. 152페이지를 보세요. 권현성 교수님 책 152페이지입니다. 권 교수님 책 152페이지를 보시면요. 법치국가 원리와 국가기능권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152페이지. 그런데 권 교수님은 여기서 좀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요. 법치국가 원리 내에서 있어서 국가가 위기나 비상사태에 처한 경우에는 법치국가 원리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줄 보세요. 국가가 위기나 비상사태에 처한 경우에는 법치국가 원리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 여기다가 밑줄 그리시든지 가로치시고 옆에 써놓으세요. 소소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소소설이에요. 소소설입니다. 오히려 다수의 경우에는요. 법치국가 원리는 국가 긴급권의 발동 상태에서도 이것은 항상 적용돼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국가기능권의 발동 시에는 법치국가의 원리가 더욱 강조된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더욱 강조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는 거죠. 지금 권현성 교수님이 아주 이분하게 쓰신 겁니다. 별다른 고민 없이 이렇게 써놓으신 것이고, 오히려 최근에 유력한 견해는요. 법치국가의 원리라는 것은 국가긴급권이 발동된 시점에 있어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면요, 민주주의의 원리라든지 권력분립의 원리는 완화될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법치국가의 원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 푸실 때 이걸 조심해서 푸셔야 돼요. 권영선 교수님과 같은 관점에서 지문 만들어서 만약 틀리면 물론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물론 이런 견해가 있어요. 하지만 이 객관식 문제 푸실 때 법치국가 원리는 국가기능권의 발동 시에는 그 적용이 없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뭡니까? 틀리는 거죠. 또는 법치국가 원리는 국가기능권 발동 시에는 더욱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이런 유력설 내지는 다수설의 입장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함께 좀 챙겨두셔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 책에서는 저도 이거 쓰다가 그냥 깜빡했어요. 이 목차를 빼버렸는데 권영선 교수님 책에 요거 152페이지에 같이 메모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제 책 갖고 정리하신 분은 106페이지에다가 106페이지 맨 하단에다가 한 줄 정도 더 써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있는데요. 107페이지를 보세요. 제 책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에 보시면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 이것도 시험 출제가 굉장히 유력한 부분입니다. 자, 권영선 교수님 책에는 이 목차가 아예 없습니다. 이건 아예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보충하셔야 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예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지금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데 지금 이설이 없습니다. 하지만 종전의 법실중주의자들이나 결단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양자의 관계를 달리 보았다라는 거죠. 종전의 법실중주의자들은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는 서로 이것은 갈등하고 모순 충돌하는 것이다 이해했었고요. 칼 슈미트는 어떻게 봤습니까? 양자는 완전히 절연된 것으로 봤죠. 그래서 통치구조 원리에는 민주주의 원리가, 기본권 영역에는 법치국가 원리가 적용된다 봤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은요, 상호가 보완 관계에 있고 상호가 전제 관계에 있다는데 지금 완전히 견해가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요. 중요한 것이 기능 중점상의 차이는 인정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겠죠. 남자와 여자는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보겠죠. 하지만 기능적인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할 겁니다. 그렇겠죠?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렇다는 겁니다. 기능 중점상의 차이, 동그라미 친 3번이죠.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보는 현대적 견해에서 양자의 기능주의에서 차이는 인정될 수 있다 해놓고, 즉 민주주의는 역동적인 국가 형성과 정치 과정의 개방성에 중점을 둔 동적인 요소, 민주주의는 동적인 것이라는 거죠. 동적인 것이고, 따라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이다. 반면 법치주의는 안정적 국가 형성과 정치 과정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에 중점을 둔 정적인 요소라는 거죠. 정적인, 동적인을 바꾸면 쉽죠. 바꿔갖고 시험 문제 잘 낸다라는 겁니다. 잘 낼 뿐만이 아니라 매년 나오고 내년에도 나올 겁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에서 나올 겁니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 보호는 법치주의 원리의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법치주의 원리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요. 여러분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기본권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 원리가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못해요. 기본 원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바로 기본 원리가 침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평등원리죠. 어제 제가 평등권은 권리가 아니라 평등 원칙이 됨을 아마 8회 시간 잠깐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 경우에 평등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 평등 원칙 침해의 경우에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하고, 또 하나가 법치국가 원리가 침해된 경우에도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민주주의나 국민주권 원리 침해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불가능하지만은 법치국가 원리의 핵심 개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신뢰보호 원칙이죠. 개인의 신뢰보호 원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뢰보호 원칙이 법치국가 원리의 중점 개념이 되는 이상 이 경우에는 바로 헌법소원의 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게 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밑에다 같이 써놔갖고 좀 더 해주셔도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요것이 이제 그 법치국가에 관한 내용이 될 겁니다. 고현승 교수님 책에서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쓰시기는 했는데 수험과 관련돼서 별로 영향감 없죠. 그렇죠? 별로 영향감 없어요. 이거 뭐다 너무 오래된 견해예요. 오래된 견해 때문에 그냥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상식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옛날에 헌법시험이 한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주 그 아름다운 시절이었죠. 그렇죠. 뭐 이러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미 훨씬 더 이걸 넘어갔죠? 훨씬 더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사회국가의 원리입니다. 사회국가의 원리를 보도록 하죠. 고현성 교수님 책을 보시면요. 140페이지에 실려있죠? 140페이지에 이 사회국가의 원리가 실려있습니다. 자, 사회국가의 원리가 실려있어요. 자, 사회국가가 지금 실려있는데 여러분 이 사회국가 원리의 의의 이렇게 나와있죠? 이 사회국가의 원리의 의의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사회국가 원리의 전개 여기까지 그러니까 141페이지 맨 아래에서부터 141페이지 상단부까지 사선거서 지워버리세요. 안 읽어도 됩니다. 안 읽어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요. 사회국가 원리의 규범적 의미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요것을 사회국가 원리의 규범적 의미 내용을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좀 하나 규명을 하셔야 될 텐데요. 요걸 좀 규명을 우리가 해봐야 될 텐데 요걸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사실 고현성 교수님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 책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기에 좀 편할 테니까 제 책 108페이지를 보세요. 제 책 108페이지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사회국가 원리에 대한 설명이 아마 나오고 있을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회국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올바로 해야 되겠죠? 사회국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올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국가라는 건 이건 뭐냐면요. 사회화를 하는 국가가 사회국가입니다. 그런데 사회화는 뭐예요? 부자들의 것을 갖다 국가가 강제로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사회국가입니다. 쉽게 얘기하자고요. 쉽게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회화를 왜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사회화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헌법이 사회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회화의 목적은요. 급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부자들의 것을 갖다 빼앗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그 급부 자체의 목적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이 사회국가라는 것은요. 급부 자체의 목적을 둔 사회국가가 아닙니다. 사회화를 왜 하는 겁니까? 사회화가 사회 정의에 합치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왜냐면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체제에서는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부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부는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국가가 이건 뭐예요? 이러한 부정의한 상태를 해소하겠다라는 거죠. 즉 국가가 사회화를 추구해가는 것은 사회화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 몇 덩이 던져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가 사회화를 추구해 감으로써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부정의를 제거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사회화의 이념이라는 겁니다. 급부의 그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회국가라는 건 뭡니까?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국가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러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도 철저하게, 그 수단 역시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그것도 정의에 합치하는 수단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에 합치하는 수단이라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정의로운 법의 지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국가는 뭐와 대등한 개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 법치국가죠? 사회적 법치국가입니다. 사회적 법치국가와 대등한 개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사회국가 원리는 단순히 사회화를 실현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정의로운 법에 의하여 사회화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국가다라고 개념 정의해 볼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풀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사회화를 시도해 나감에 있어서는 중대한 한계가 몇 가지가 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대한 한계가 갈리게 돼요. 자, 그 중대한 사회화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금 권현성 교수님 책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에 보시면은 5번이 나오죠. 5번. 사회국가 원리의 한계라는 것이 나오죠. 이 사회국가의 원리의 한계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여기 5번에 나와 있고요. 제 책은 나란히 한번 펴보세요. 제 책에서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한계의 사회국가 원리의 한계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이 제 책은 권현성 교수님 제 책은 뺏겨놓은 겁니다. 뺏겨놓은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뭐 내용 똑같습니다. 자, 개념 본질상의 한계가 있죠? 개념 본질상의 한계입니다. 지금 뭐예요? 사회국가라는 것은 부자들을 몽땅 다 죽여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갖다 몽땅 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부는 인정하면서 부정의함만 해소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혁명적 방법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계량적 방법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개념 본질상의 한계가 있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법치국가 원리의 한계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사회화의 목적이 사회정의에 실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는 부정의한 방법으로 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는 방법도 철저하게 정의로운 방법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정의로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가 작동되는 겁니다. 결국 어때요? 사회화를 추구하되 사회화는 뭐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법률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갖춘 법이어야 한다는 거죠. 부자가 재산을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빼앗기는지 미리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형평성의 원리에 합쳐야 된다는 겁니다. 법적 안정성, 또 실질적 정의의 요소, 이것들이 충족되는 법에 의해서만이 사회화는 추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법치국가에 의한 한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사회적 법치국가라고 부르는 거죠. 사회적 법치국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본권 제한성의 한계죠. 사회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부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해서 사회국가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권 제한함에 있어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든지 비례의 원칙과 같은 이런 기본권 제한의 한계가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재정경제상의 한계죠. 돈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돈 없으면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보충성의 원칙이죠. 권현성 교수님 책 140페이지 맨 아래 괄호친 부분 보충성 원리의 한계 밑줄 그어두시고 별표 때려두세요. 별표 때려두세요. 즉 국가의 개입은 부차적이라는 거죠. 일단 사회화의 문제, 이 바로 급부의 공급 문제는 누가 해결하라는 겁니까? 개인들이 해결하라는 거죠. 개인들이 해결하라는 것이고 개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자, 제가 사회화의 목적이 사회정의의 실현이라고 했는데 사회정의는 왜 실현하는 겁니까? 또 거꾸로요. 여러분, 우리 헌법의 최고 이념이 뭐예요? 인간의 좋은과 가치죠. 인간의 좋은과 가치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결국 이러한 사회국가의 목표도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국가 원리에 왜 보충성의 원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냐면요. 보충성의 원리가 작동될 때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제가 그 첫날 개강을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헌법은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체계적이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건 우리 인간은 굉장히 모순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바로 인간의 자율성, 자유시장 경제에 의한 인간의 자율과 차이가 최대한 보장될 때 우리 인간 존엄성이 이것이 구현되는 건 분명합니다. 또 반대로
자율과 창의에 맡기기만 해서는 또 인간 존엄성이 구현 안 되는 거죠. 자율과 창의를 존중해야 된다는 측면과 이에 대한 수정을 가해야 된다는 측면이 모순적으로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충성의 원리는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제 책 110페이지에 중간에 실려있는 판례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성 원리가 필요한 이유를 판례가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각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기본권 주체 활동을 1차적으로 그들의 자율권과 자율성에 입각하여 보장해야 하고 국가는 예외적으로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충하는 정도로 개입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보충성의 원칙이 요구되는 겁니까? 이러한 헌법상의 보충성의 원리가 국민의 경제활동 영역에도 적용되면 물론이고 이런 사적 자체의 존중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극히 존중되어야 하는 대원칙이다 얘기합니다. 즉 뭐예요? 보충성의 원리에 의하지 않고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훼손, 즉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보충적인 영역에 그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에요. 자, 요 판례까지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사회국가 원리의 한계죠. 이 사회국가 원리의 한계 부분, 이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좀 이걸 개념 정리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 사회국가 원리죠. 자, 이 사회국가 원리를 헌법에 도입해 들여오는 방법입니다. 헌법에 도입해 들여오는 방법이에요. 사회국가 원리를 헌법에 도입하는 데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국가 원리를 도입하는 방법을 바로 사회적 기본권이죠. 생존권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법이 있고 사회국가 원리를 헌법에서 선언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선언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본권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입법례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었죠.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었고 현행 한국 헌법, 일본 헌법 이런 것들 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원리를 선언하는 것이 현행 독일의 본 기본법이죠. 이 독일의 본 기본법을 우리가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이렇게 좀 나눠놓고 봤는데 이 바로 우리 한국 헌법이 이러한 유형 중 어디에 들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통솔과 판례는 한국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국가 원리를 선언했다고 보고 독일의 본 기본법은 사회국가 원리를 선언함으로써 헌법 원리를 선언함으로써 사회국가 원리를 도입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통솔과 또한 판례의 태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통솔과 판례의 태도가 돼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는 게 통솔이라고 하면 다우솔 판례가 되는 것인데 권영선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고개를 트세요. 자, 보세요. 143페이지를 보십시오. 143페이지 보세요. 권영선 교수님 책. 143페이지를 보시면은 현행 헌법의 사회국가 원리 조항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국가 원리 조항으로 권 교수님은 두 번째 줄을 뭘 드셨어요? 10조 드셨죠. 그렇죠. 10조 드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두 줄 내려가시면 119조 2항 드셨죠. 이거 두 가지라는 겁니다. 요거 두 가지가 바로 사회국가 원리 조항의 이것이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회국가 원리 조항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요. 자, 요것이 이제 사회국가 원리 조항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렇게 요걸 보시고 우리 판례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판례를 제가 어디에 실어놨냐면요. 108페이지 한번 봅니다. 108페이지예요. 108페이지에서부터 109페이지 사이에 실려 있는데 그 109페이지부터 한번 쭉 볼까요? 우리 판례는 뭘 들었습니까? 첫 번째, 헌법 119조를 들고 있다는 건 119조 2항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습니까? 이거는 권 교수님과 견해를 같이 하는데 헌법 34조 1항과 5항만 들었죠? 그렇죠. 판례를 보세요. 자, 108페이지 좀 읽어볼까요? 108페이지 맨 아래줄입니다. 자, 제2항에서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정을 조정할 수 있다. 규정하고 119조 2항 얘기하고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가진다. 그 다음에 질병, 노령 이 경우에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사회국가 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자, 사회국가 원리를 수용. 여기 한번 비추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 판례는 여기에서 10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10조 안 들었죠? 10조 안 들었습니다. 권영선 교수님은 10조를 들고 계시는데 판례는 10조를 안 들었고 다우솔도 안 들어요. 이건 10조를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되셨다는 가정에서 제가 설명드리면요. 사회적 기본권 자연권입니까? 아닙니까? 자연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사회국가 원리가 이게 어떻습니까? 사회국가 원리가 선언적 헌법 원리겠느냐는 겁니다. 즉, 이 민주주의 원리나 국민주권 원리나 법치주의 원리는 우리가 선언적 헌법 원리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사회국가 원리는, 즉 사회국가를 하지 않고 순수한 시장경제만 취한다고 해서 이것이 용납 불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사회국가 원리는 선언적 원리는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10조에서 파생되어져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자연권밖에 없죠. 자연권밖에 없어요. 그런데 권은성 교수님은 사회국가 원리를 10조에서 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우설과는 다른 점이 되겠죠? 이 점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판례는 어떻게 봅니까? 판례는 바로 10조가 아니라 바로 사회적 기본권이죠?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34조에서 사회국가 원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책 109페이지에 보시면 요점 정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시험 문제가 무지하게 잘 나오죠? 사회국가 원리를 최초로 헌법 규정한 것은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다. 아니죠? 여러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헌법은 뭘 통했다고요? 생존권 규정, 기본권 규정이죠? 기본권 규정을 통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회국가를 명문시 택하고 있다. 그렇지 않죠? 권은성 교수님은 명문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명문 규정이 있다. 권은성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건 소설입니다. 이건 소설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 규정이 있지 사회국가 원리 조항은 없다라는 겁니다. 독일 본기본법 중에는 생존권 규정 등을 사회적 기본권 규정을 대폭 삭제하였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은 이제 맞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요것들이 사회국가 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봐둬야 될 부분입니다. 자, 사회국가 원리에서 우리가 건질 만한 건 사실 뭐밖에 없냐면요. 고현성 교수님 책에서 142페이지의 5번 목차 부분입니다. 이 사회국가 원리의 한계 부분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나머지는 몽땅 다 지워버리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몽땅 다 지워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 문화국가죠. 이 문화국가입니다. 이 문화국가의 원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국가 원리를 보게 된다면요. 이 문화국가 원리를 보게 된다면은 양면성이 있어요. 이 문화국가 원리는요. 이 문화국가 원리에는 국가가 문화현상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고 국가가 문화를 적극 지원 배려해야 된다는 이런 양면적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고현성 교수님 책에서 우리가 한번 밑줄을 한번 거보겠습니다. 146페이지 보세요. 146페이지에 보시면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1980년 헌법에 최초로 들어갔다는 거죠. 1980년 헌법에 이것이 최초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죠. 147페이지에 또 한번 보시면요. 이 문화국가 원리의 수단적 성격입니다. 자, 문화국가를 147페이지 맨 위에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보장되어 정신적 기본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밑에 두 줄 헌법은 문화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적 기초로서 교육받을 권리 바로 교육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즉 이 문화국가 원리는 교육받을 권리나 예술자유, 표현자유, 양심자유 등에 의해서 실현되는 기본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 밑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화국가와 관련돼서는 쟁점들이 제법 있습니다. 쟁점들이 제법 있는데 시험 문제의 출제 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따로 강의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다만 여러분들은 110페이지죠. 110페이지, 제 책 110페이지입니다. 제 책 110페이지에 대해서 이 110페이지에서 문화국가 원리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설해 놨습니다. 이 문화국가 원리가 독일에서 비스마르크의 문화대수층이 어떻고 이런 걸 뭐 각주에 달아놨는데 이거 여러분들 한번 읽어서 참고만 해보시면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읽어서 참고만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문화국가 원리까지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헌법의 기본질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요 기본질서 부분이요. 헌법의 기본 원리와 이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강의의 편의를 위해서 요건 뒤에서 기본권을 보면서 함께 좀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내일은 제도보장입니다. 딱 우리가 하루씩 밀려가고 있는데 내일 제도보장 보고 헌법의 기본 질서 부분은 기본권 부분에서 제가 함께 연결시켜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